분양가가 착하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분양가를 낮춘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과연 이게 정말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조정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를 놓고 고민합니다. 특히 6070대 시니어층은 자녀나 손주 세대까지 연결된 부동산 고민을 함께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연 정상인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조합원들은 건설사에 직접 요구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분양하자. 왜냐하면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압박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시장 반영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 구조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정책적 개입에 좌우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약 52%로 세계적으로 부유한 도시임에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가격이 소득 수준을 초과한 펌핑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대출 제도를 도입하며 집값 유지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지금의 더 사기 어려운 시장을 만든 셈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게 기득권 카르텔 구조에 균열이 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부가 실질적인 개입을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 무주택자라면 지금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급매, 미분양, 착한 분양가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실거래가, 추이와 전세 가율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정책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카르텔 구조를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다면 그 여파는 최소 12년간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라 정책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뒤에 행동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하세요. 지금은 분양가보다 유지 비용이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만약 정부가 진짜 착한 분양가로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인다면 기존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급 로드맵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도면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 주택은 더 안 사도 되겠죠? 이처럼 많은 무주택자, 임차인들이 시장에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대가 실현 가능한 기대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돌아올 기대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진짜로 현실적인 분양가와 구체적인 청약 일정을 동반한다면 시장은 분명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굳이 비싸게 사지 않아도 몇 년만 기다리면 3기 신도시의 좋은 입지,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 이 기대감이 존재하는 순간 기존 주택시장은 움츠러듭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멈추며 가격은 서서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공급을 추진했을 당시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23년 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수십만 호 입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이 용이하고 광역교통이 갖춰진 신도시에서 새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3기 신도시의 청약 로드맵과 분양가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일정이 앞당겨진다면 기존 매물 시장은 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수는 서두르지 말고 실제 청약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경매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식어가면 무리하게 투자한 매물이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도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단가 조정 물건은 실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재건축 재개발 지역과 신도시 공급을 비교하세요.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병행하면서 공급량을 45만 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의 100만 호 공급 느낌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을 올려온 세력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멈췄다면 지금이 진짜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집값 좀 내려갔다는데 이제 들어가야 하나요?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면 겁이 납니다. 실수하면 몇 척 손해니까요. 특히 경매는 더 그렇습니다. 싸게 산다지만 어렵고 무서워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경매 매물 중 일부는 시세 대비 20% 이상 낮은 가격에 나왔지만 첫 입찰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경매 입찰부터 권리 분석, 매입 절차까지 대신 수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팁 하나. 해당 동네에서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영업한 중개사를 찾으세요. 깨어빌이 간판에 쓰여 있으니 확인도 쉽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단기 수익이 아닌 지역 기반 생존을 하는 분들이고 오래된 만큼 지역 신뢰를 지키려는 분들입니다. 지금처럼 하락 안정장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다음 3가지 전략을 순서대로 고려하세요. 첫째, 3기 신도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세요. 이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2027만 2029년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은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 매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공인중개사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법적 위험을 줄이고 실거주 가능성이 높은 저가 매물을 찾는 전략입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규제 완화 흐름을 읽으세요. 지금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한다면 실거주 전제로 전세를 낀 매입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이 부족해서 다시 폭등할 거다. 그 말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공급만 탓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집을 사기 전 꼭 보셔야 합니다. 집값, 이제 다시 오르겠지. 이 말 지난 30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과연 똑같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수요가 얇아지고 경제 체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르는 이유가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택이 부족해서 오른다. 2025년 기준 주택 부족량은 약 23만 호 수준. 하지만 그 부족분이 실제로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 숫자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실수요는 있지만 유효 수요는 아닙니다. 미래 수요는 더 줄어든다. 2032년이면 결혼 건수가 1011만 건 수준으로 감소. 현재는 약 20만 건 수준인데 10년 후엔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결혼이 줄면 실수요자도 줄고 전세 수요도 약화됩니다. 대출 규제로 폭등은 원천 차단됐다. 현재 정부 규제 하에서는 실수요자 기준 6억 이상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즉 반포 20억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수요층이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저하 부동산 버블 붕괴.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집값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구가 늘고 경제가 연 510%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강남도 예외 아니다. 실제 사례. 2019년 강남 미분양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지만 수요가 없으면 미분양은 어디든 터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공급보다 수요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혼 건수, 인구 추계, 주택 총량 등을 분석해 내가 살 집이 진짜 부족한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총량 논리를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누군가는 옛날 집에서 이사 옵니다. 즉 입주 수요는 있지만 전체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족은 일시적 이동이지 구조적 부족이 아닙니다. 시장 착시를 경계하세요. 전세가 상승이나 일시적 거래량 증가가 집값 바닥 신호는 아닙니다. 반등이 아니라 불안한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 4,000포인트 간다고요? 그럼 유동성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냐? 입주 물량 부족해서 폭등 온다던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량이 아니라 그 집을 누가 사느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켜봤고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흐름이 바뀌는 시기는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변수,
심리 유동성 흐름, 담합 통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는 갑자기 살아나지 않는다. 일시적인 반등은 있어도 지금은 변곡점입니다. 경기 회복보다 현상 유지 자체가 최선인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 돌파한다면 유동성은 주식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자산 간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는 유동성 분산이 핵심 변수입니다. 입주 물량 부족보다 중요한 건 심리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장면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입주 물량 부족만 믿습니다. 심리는 공급보다도 더 강한 시장 조정 변수입니다. 정부 정책과 담합 단속이 흐름을 바꾼다. 호가 조작, 집값 띄우기, 카르텔 구조가 이번엔 강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의 거래량 급증은 입주 물량 부족 이슈의 심리가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실천은 이렇습니다. 유동성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전체 자산 시장에서 바라보세요.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사이에서 어떤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지 관찰하세요. 경매 물건 추이를 지역별로 체크하세요. 눈에 보이는 물량보다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심리적 하락 전조입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보세요. 심리 변화는 규제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갑자기 거래가 줄거나 매물이 늘어나면 심리가 꺾였다는 신호입니다. 착한 분양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회일까요? 지금은 2012년이 아닙니다. 환경이 다르면 같은 전략도 통하지 않습니다. 201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건설사와 조합이 스스로 착한 분양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팔자는 전략이었죠. 왜냐면 미분양이 계속되면 금융비용, 즉 이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고 해서 그럼 이제 집 사야 하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착한 분양가란 조합이 손해 감수하며 낮춘 가격이다.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 금융비용 증가, 전체 수익 악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분양 자체를 성사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착한 분양가가 등장한 시점은 이미 시장이 꺾였을 때였다. 2012년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인구는 증가세, 경제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분양가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공급 과잉 수요 위축 신호였습니다. 지금은 인구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2021년 이후 인구는 자연 감소로 전환. 2030대 수요층은 줄고 있고 고령층은 실수요보다 매도 고민이 많아짐. 경제 성장률도 둔화, 분배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2012년보다 조건이 훨씬 나쁩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예전엔 내가 산 집을 더 비싸게 떠넘길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압니다. 이걸 사도 나중에 누가 사줄까? 바보가 줄고 있고 수요가 얇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실천 방안. 착한 분양가라는 표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 것. 가격 자체보다 해당 단지의 미분양 상황과 주변 시세, 유동성 흐름을 먼저 분석하세요. 분양가 인하 상승장의 시작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착한 분양가는 시장의 마지막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보기보단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환경과 수요 구조를 꼭 비교 분석할 것. 2012년은 성장기. 지금은 저성장 인구 감소기. 같은 전략이라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 서울 외곽과 경기권에서 착한 분양가로 분양했던 단지들 기억하시나요? 그중 일부는 미분양을 피했지만 분양받은 이들조차 수년간 시세가 제자리거나 하락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몇 년은 조정기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착한 분양가라는 말이 다시 들려오지만 이제는 수요층이 줄고 심리는 냉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기대와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2012년 착한 분양가 분양은 됐지만 시장 회복은 수년 뒤. 지금은 경제인구 환경이 2012년보다 훨씬 나쁩니다. 착한 분양가가 나왔다는 건 공급자도 위기라는 신호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진짜 다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착한 분양가라는 단어 하나에 끌리기보다 그 배경에 있는 시장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착한 분양가라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